안녕하십니까, 김종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열이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열이란 그런 이름이 붙은 곳은 전국에 아마 100여 곳은 좋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영남 지방과 강원도 지역에 있는 특정 인물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미열의 형성, 또 미열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고 왜 미열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열이란 것은 결국 살밑자의 구멍혈자입니다. 그러니까 살구멍이다는 뜻이죠. 그 살구멍이다. 이 살구멍. 그 살구멍이 무엇이냐? 얼핏 들으면은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는 정말 그 엄청난 노력과 자기 희생, 성찰이 있어야만이 그 미열을 접할 수 있다 하는 설화적 그 전성 유래가 있습니다. 미열이란 결국 작은 구멍이 생기면서 그 속에서 살이 또닥 흘러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 이 미열 전설은 전국적인 광포설화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분포되어 있는 유사한 이야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열은 그 주화소의 진행 그 과정에 등장하는 존재가 대부분 스님입니다. 스님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력을 얻은 분에게 또 주변의 자연 환경이라든지 여러 여건상 살을 구할 수 없을 때 느닷없이 수행하는 그 암매라든지 그런 바위에서 살이 또닥 흘러내려서 하루에 스님이 한 끼 정도 공양할 수 있는 양만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부처님에게 공양물로 매 아침마다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적은 최소 단위의 산만 그 살구멍에서 흘러내린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국 광포적으로 동일하게 전성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미열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그 미열과 관련된 그 주인공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상대는 거의 90% 이상이 스님입니다. 이 경북지방에 보면은요, 그 대표적으로 청도 오문사에 가면은 사리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이 사리암도 역시 살이다, 살이 그런 의미에서 사리암이라고 그 사명을 붙인 것으로 이래 전합니다만, 거기에는 천태각이라는 그 정강을 짓고 나반존자님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반존자님을 모신 그 하단 쪽에 큰 바위에서 바위가 웅푹 들어간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날부터 살이 또닥 흘렀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스님이 당시에 최초의 오문사를 창건했다. 또 오문사에 처음 돌아서 수행을 했다. 또 가설갑사를 지었다. 등등 그런
유래가 그 일대에 아주 폭넓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그 원광법사입니다. 이 원광법사는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랑의 세속 오계를 전파한 그런 인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원광법사와 연계해서 그 팔공산에서 그 유명한 불상인 갓바이 부처도 원광법사의 바로 제자인 의영 대사가 조성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원광법사 또는 그와 대등한 인물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할 때 살을 구할 수 없어서 부처님께 공양할 공양물도 없고 스님 자신도 이제 연명하는데 힘이 들 즈음에서 문득 어느 날 바위 작은 구멍에서 살이 또닥또닥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치 전설과 같은 이야기인데 그 살을 받아서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고 이후에 스님이 공양을 드시는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유추컨대 원광법사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거기서 우문사에서 한참 북쪽으로 내려다 보면은 삼갈래길이 있는데 지금의 그 삼계리 쪽으로 올라가는 여름 피서지로 아주 유명한 삼계리 쪽으로 쭉 올라가는 계곡 그 높은 그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정상을 우문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문령을 넘으면 바로 그 울주군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되죠. 그러니까 경북하고 경남하고 경계 지점인데 그 능선을 넘으면 그 아래는 이제 성남사라는 그 비구니 스님이 그 수행하는 그 아주 아담한 그 고찰이 있죠. 그 우문령 정상에서 쭉 이렇게 능선을 타고 등산길을 따라 쭉 가면 살바위라는 그 아주 불쑥 솟은 그 바위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그 우문령 입구에서 한 1시간 가까이 이제 등산을 해야만이 만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그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거기 가면은 조그마한 그 이동 매점도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 바위 중앙에 살이 나오는 구멍이 있었다 해서 미열이다. 어느 해에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거기에 숭회하던 스님이 그 아랫마을로 탁발을 하러 도저히 눈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그 며칠간이나 굶게 되는데 문득 어느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그 앞자리 바위벽에서 살이 또닥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리암의 전설하고 거의 같죠? 형식은 똑같고 전성통로 그 구현 방법도 거의 유사합니다. 또닥 흘렀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 살을 받아서 자기가 연명을 하면서 수행을 해서 거기에서 깨달음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그 바위를 아랫마을 사람들이 스님이 삼동에 눈이 와서 꼼짝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 바위 속에서 살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곡기를 하고 살아남았다 합니다. 또 하나는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만 합니다만은, 저 북쪽으로 훌쩍 가서 강원도
지역에 가면은 설악산으로 오르는 쪽에 설악산 그 울산바위 쪽에서 좌측편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 비천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물도 좋고 계곡이 아주 좋죠. 거기 용이 회롱하다가 성천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하늘로 성천에 갔다 하는 그런 설화도 그 전승되는 곳입니다. 거기 비천대에서 마치 깎아지는 듯한 암벽 7부 능선에 사방 2m 남짓한 굴이 있습니다. 그 굴을 가지고 금강굴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지금은 밑에서 다리같이 이렇게 엮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다리 형식의 다리가 없다면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뭐 헬기를 탄다든지 안 그러면 그 안쪽에 사진을 촬영하려면은 드론 같은 것을 보내가지고 촬영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는 별로 나무도 없고 얕은 암색이 아주 부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화강암 그 7, 8부 능선 딱 정중앙에 굴이 있는데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요 굴방이 한 3평 남짓한데 거기 중앙에 보니까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스님 한 분이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또 조그맣게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후대 팠죠. 그 바위를 깨서 거기에 그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게 뭐 이제 훼손이 됐는데 그 설화에 의하면 이 경산 지역에서 출생하신 원효 성사께서 어느 날 그 설악산 그 비천대가 있는 그 앞산 큰 높은 바위에 그 굴 속에서 어떻게 들어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그 수행을 하고 있었다 합니다. 원효 성사께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아랫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함부로 내려올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인데 어떻게 들어가시는지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수행하려고 하면 당장 물이 있어야 되고 살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달포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밑에 마을 사람들은 아마도 원효 스님께서 수행 중에 돌아가시지 않았나 모두 걱정을 한 나머지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 집집마다 집당을 가져와서 굵은 새끼를 엮어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밧줄 형식으로 나무에 굵은 나무에 동에 메고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굴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 굴까지 와서 석 들어서니까 수염이 길게 기른 한 스님이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보름 전에 들어가셨던 원효 스님이다. 그래서 그 원효 스님 앞에 가서 그 마을 주민 한 청년이 스님 어찌해서 이곳에 보름까지 계셨습니까? 이 위험한 곳에 어찌 외부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여기에 홀로 이렇게 계십니까? 스님이 뱅그에 웃으며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기 1년 있어도 관계없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기 한번 보아라. 저기 2개의 구멍이 있지 않나. 한 개의 구멍은 내가 마실 수 있는 감로수가 나오고 한 개의 구멍에서는 살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나머지
그 사람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살이 또닥 하나씩 또닥 흐르고 있더란 것이죠. 놀란 나머지 그 청년은 굴 밖으로 밧줄을 쥐고 나와서 아래쪽에 보일 듯 말 듯한 그 마을 주민들한테 원효스님이 살아계신다. 원효스님이 살아계신다. 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래 이제 원효스님이 내가 아직 나갈 길이 좀 남았으니까 날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시게 이렇게 해서 뭐 걱정은 되었지만은 원효스님을 믿고 그 청년은 줄을 타고 다시 올라가서 마을로 내려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소상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얼마 후입니다. 얼마 후에 그 소문을 들었던 어느 스님이, 원효 스님이 내려오시고 난 뒤에 어떤 스님이 그곳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살이 또닥또닥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스님을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살로 가지고는 도저히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누가 짚고 왔던 그 지팡이 나무 가지를 주웠어. 그 살이 흐르는 곳에다가 수저댔죠. 수시가 이렇게 막 구멍을 넓혔는 거야. 구멍을 넓히고 쑥 빼니까 살이 와르르 나와야 될 것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살이 분명히 와르르 쏟아져야 할 터인데 갑자기 그 속에서 살이 나오지 않고 황토물이 콸콸 쏟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옆에 나오는 맑은 물까지도 막혀서 물이 천년 나오지 않았다. 결국은 그 스님이 거기에서 더 귀가하지 못하고 당일날 그곳을 떠났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시 앞전에 우문영에도 역시 그 스님이 거기서 덕도를 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래 큰 절을 찾아서 길을 떠났는데 그 이후에 다른 스님이 그곳에는 살이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찾아서 수행하러 왔는데 역시 그분도 살이 또닥또닥 이렇게 나오니까 급한 나머지 큰 꽈챙이를 가져와가 그 구멍을 쑤셨더니만은 살 대신 물이 나왔다. 그리고 또 우문사 암자인 사리암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화의 그 전선 구조는 거의 동일하고 거기에 뒤따르는 그 종속 화소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와서 더 큰 것을 얻고자 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자연이 전례했으니까 부처님이 스님이 살아남게 하도록 이렇게 살을 주는데 욕심을 가진 자가 오니까 그나마도 중단시키고 황토물을 내보냈다 하는 것은 하나의 자기 반성을 위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겠다. 비근 안에는 또 있습니다. 영남의 알프스산 이라면 곧 팔공산입니다. 팔공산 줄령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850m 지점에 보물제 431호로 지정되어 있는 관봉석가열의 좌상 또는 관봉 약사열의 불 여러 명칭이 있습니다만 약사불이냐 석가모니불이냐 또 아미타불이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석불이 있는데 그 석불은 왜 그 묘화가 명확하지 않나 하면 이 오른손 바닥에 약호가 있으면 약사열에 보이고 약호가 없으면 수인 자체가 항마 촉진을 하고 손을 이렇게 오른손은 무릎 위에 펼쳐서 얹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상이다. 또 석가모니상이요.
그 후대에 이르러서는 아미타불이다라고 또 그 명언을 부르게 되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관봉 석조여의 좌상이다 이렇게 통일된 호칭을 지금 부르고 있죠. 그 관봉이 있는 쪽에서 조금 쭉 내려오면 대한리 쪽에 원요암과 또 천성암이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이 원요암과 천성암은 어찌 원요와 어상이 주숙했던 그런 사찰이다 이렇게 얼핏 생각해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와 같이 원요암은 당나라 구법기를 떠나기 전에 경산지방 출신인 원효성사가 그 주석을 하면서 수행한 곳이고, 그 옆에 천성암은요, 의상대사가 와서 수행했다 합니다. 그 일대를 쭉 살펴보면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방이 넓적한 바위, 떡바위와 같은 바위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바위 속에 마치 구들장을 넣은 듯한 형식으로 넓은 바닥이 있고, 외부와는 철자의 차단이 되었지만 그 바위에 올라가면 저 멀리 동해까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조망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맞이 할 때는 많은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해맞이를 한다. 이러한 그 사찰적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요. 그 암자 조성 직전에 의상조사가 수행을 할 당시에는 산이 너무 높고 적어도 한 700고지 이상 정도 되니까 산이 너무 높고 올라가는 진로도 전혀 없고 그저 토끼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오솔길 같은 그런 길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도는 거의 없고 의상조사가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았던 곳이다. 이렇게 유출을 하는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래할 점에 사람은 외부에서 없고 맹수들은 주변에 많고 일단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점에 의상조사가 공양을 할 수 없을 그런 시점에 있을 때 문득 의상조사가 수행하고 있는 그 바위 암벽에서 살이 흘러내렸다 해서 지금까지도 살이 흘러내렸다는 그 구멍을 살이구리다 또는 살바위구리다 이러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찰은요, 원효성사는 등럼에 원효암에서, 원효암에는 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냉천수라는 물도 있고 물이 사방이 많아서 원효성사가 수행을 하면서 손수 공양을 짓기도 용이하고 또 해발 자체도 높기는 하지만 올라가는 진입 통로가 조금 넓고 신도 또한 그 잦은 왕래가 있기 때문에 그 아침 조석으로 그 공양하기에는 아무 불편함이 없었다 합니다. 그럴 점인데 문득 의상조사가 산구멍에서 살이 나오니까 이제 원효 스님에게 내가 힘겨루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욕심이 문득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상과 원효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역사적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늘 힘겨루기를 해왔는데 결국은 미열에서 살이 나온다 하는 데서 의상스님은 어느 날 공양을 처하게 됐죠. 특이한 것은요, 미열 구멍에서 살이 나오고부터 의상스님은 천상의 선대로부터 천공을 받아서 공양을 했다. 이러한 또 설화가 곁들여집니다. 그러할 즈음에 문득
어느 날 아침에 천상에 선녀가 왔을 때 내일은 점심때 늦게 공양을 가져오도록 하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시간을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둘이는 서로 굳은 약속을 하고 등넘어 원효 스님에게 점심 공양을 초청했는데 원효는 의상이 공양을 초청하니까 이를 기꺼이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 일찌감치 그 등럼에 있던 그 원효가 의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여러 문담을 했는데, 나누었는데, 그때 마침 시간이 정오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원효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지만 의상은 불안했다는 것이죠. 정오가 되어도 선녀가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공양을 해야 되는데 또 공양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원효의 길을 꺾어야 되는데 선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안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선녀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급기야는 의상이 법당 밖으로 나왔으나 선녀가 얽히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원효가 대돌 위에 놓인 신을 신으면서 허허거리며 나오면서 오늘 의상스님에게 얻어먹을 점심 공양은 틀렸나 보. 자, 그러면 나는 바빠서 가겠소. 이러면서 걸어 나가는데 의상은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붙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효스님을 보내고 난 뒤에 한 2, 3분쯤 지나니까 선녀가 밥 두 그릇을 소반 위에 얹어서 넘어지듯 이렇게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의상스님은 선녀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나 하고 나무랬지만 헛사였습니다. 그때 선녀의 말이 내가 분명히 시간이 되기 전에 밥을 두 그릇 가지고 도착했으나 이 경내 밖에 원효스님이 데리고 온 신장들이 꽉 지키고 있어서 도저히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줄곧 기다리다가 이제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의상은 자신이 원효와 힘겨루게 하였던 사실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면서 반성했다 하는 그러한 설화도 함께 전승되는 그런 시점인데 의상스님이 어느 날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또 그 수행길을 떠나고 난 뒤에 문득 딴 스님이 그곳에 와서 수행을 또 하게 되었는데 이 스님은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신도는 없지만 산구멍에서 살이 흘러내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그곳에 왔다는 것이죠. 막상 와가 보니까 사실은 그 구멍에서 살이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을 종일 받아서 오후에 공양을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최소한의 살만 나오니까 견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진 그 스님이 고차이를 구해와서 그 구멍을 막 수쳐댔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쳐대니까 얼마 후에 살은 나오지 않고 황토물만 나왔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스님이 다른 곳으로 떠나고 말았다 하는 그런 설화가 전승되고 이후부터는 그 구멍에서 물만 나왔다. 물만 철철 흘러내렸다 해서 지금도 그 자리에는 작은 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살구멍이 있었던 곳이다 라고 전승되고 있죠. 이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광포되는
살바위 전설이라서 그 전성되는 통로 자체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화가 전국적으로 그 광포화돼서 지금까지도 전송되는 곳은 많습니다. 이 자연의 어떤 현상, 또 불가사의한 이러한 그 자연 속에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 인간의 심성을 바로잡게 하는 그런 그 훈도적인 그런 내용도 많이 설화 속에는 내포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분포한 이런 광포 전설은요, 반드시 욕심이 많은 사람은 화를 입고, 욕심이 없고, 또 착실히 살고, 그 어려운 과정에도 서로 간에 그 나누고, 같이 걱정하고, 또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하나 교훈적인 설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화는 어디까지나 이야기로만 전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설화 속에는 우리들을 혼도하는 그러한 내용까지도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근한 애로 그 욕심 많은 한 부자가 그런뱅이가 와서 동냥을 하러 오니까 욕심 많은 부자가 그 동냥을 뭐 살로 주든지 안 그러면 밥을 주든지 해야 될 텐데 쇠사람을 떠가지고 내 그 바가지 속에 부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그런뱅이는 처음에는 그런 일이 하고 또 갔는데 이 부자를 골탕 먹이는 방법은 없나 해서 한 도력 있는 스님에게 부탁을 해서 부자를 좀 호되게 꾸짖어 달라 이렇게 청원하니까 그 스님도 이제 여러 곳에 탐문을 해봤겠죠. 해보니까 과연 욕심이 많다는 것이 소문이 나 있거든.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그곳에 가서 탁발을 하러 갔습니다.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역시 쇠사랑물을 떠가워가지고 바람 속에 빗버거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자가 쇠사랑물 였다 여기 있다 이거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부어주고는 들어가 보고 난 뒤에 그 집 며느리가 살을 한 대 빡 떠가왔어. 자기가 사용하는 보자기에 샀어. 스님 이거를 들고 가십시오. 이러면서 스님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스님은 그 이후도 몇 번이나 그랬는데 똑같은 변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래 할 때 어느 날 그 며느리에게 내일 아침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꼭 지켜줘야 할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집 뒤쪽 작은 문을 통해서 멀리 떠나라. 그리고 집이 있는 곳에서 어떠한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되돌아보면 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주의를 주고는 그 스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스님은 이제 그 며느리한테 고마움의 뜻으로 자기가 보답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며느리 이제 고민거리가 생겼죠. 자기 시아버지가 엄청난 구두쇠다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터이고, 그것도 욕심도 너무나 많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터이지만은, 그 스님의 그 말 끝자락이 어쩐지 마음속에 이렇게 해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찍이 떠나라. 제일 좋아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나가거라 하는데, 과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면 누구를 말해야 될 것인가? 그럼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 밤새 고민을 하다가 이른 아침에 동이 틀 무렵이 돼서 결심한 것이 자기 어린 자식입니다. 어린 그 막내를
덜쳐업고 뒷문으로 도망가는데 뒷문을 막 나가니까 우르쾅쾅 내성 번개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도 막 꾸준히 앞만 보고 갔는데 하도 뒤에서 소리가 크게 나서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싹 뒤로 돌아보니까 이 젊은 그 집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돌로 굳어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집터는 불바다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는 그러한 설화가 있습니다. 그 설화의 현장은요, 바로 이 경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의 멸망, 이것도 역시 하나의 전설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볍게 미열과 관계된 방포전설 한 개를 추가로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